870번째 책 소개입니다. 책에서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소개드립니다. 책 제목 EBS 다큐프라임 자본주의. 저자 EBS 자본주의 제작팀. 출판일 2015년 5월 18일. 상상 빌더 한 줄 요약. 자본주의를 알자. 책 소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자본주의의 진실. 자본주의는 자본주의를 쉽게 풀어낸 방송. EBS 다큐프라임 자본주의 5부작을 책으로 엮은 것이다. 지갑 속 돈과 통장, 매달 갚아야 할 대출금과 이자, 살고 있는 집의 가격 등 이 모든 것이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자유롭지 못한 오늘날 세계 최고의 석학들을 만나 돈에 관한 진실과 자본주의의 비밀을 밝혀낸다. 그리고 무의식 중에 우리를 나락으로 빠뜨리는 자본주의의 유혹과 위협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지도 알려준다. 이 책에서 독자들은 자신이 돈을 알맞게 쓰고 있는지 체크해 볼 수 있고 자신을 지키며 행복하게 소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금융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오늘날, 앞으로의 시대의 금융에 관한 지식과 활용 능력은 빈부격차의 차이를 가져오게 될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므로 금융에 대한 이해력은 우리가 꼭 갖춰야 할 필수 능력이다. 저자 소개. 저자, 정지은 PD. 연세대학교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하고 1992년 EBS에 입사했다. 2008년 방송되자마자 부모와 교사, 교육 전문가들로부터 격찬을 받았던 EBS 다큐프라임 아이의 사생활로 한국 PD 대상,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상 등 그의 많은 상을 수상했다. 이듬해인 2009년 출간한 아이의 사생활은 자녀교육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며 출간 즉시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같은 해 주요 대형 서점과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자녀교육 분야 최고의 책으로 선정되었다. 또한 2012년에 방송된 EBS 다큐프라임 자본주의로 한국방송대상 대상 국무총리 표창 등 10여 개의 상을 수상했다. 현재 EBS 정책기획부장으로 재직 중이며 어떻게 행복하게 살 것인가에 관심이 많은 평범한 엄마로서 인생과 철학에 관한 차기 프로그램을 기획 중이다. 책에서 얻은 내용. 인류의 역사 500만 년을 하루 24시간으로 환산했을 때 자본주의가 출현한 시간은 23시 59분 56초. 경제는 신분에서 계약으로, 교환 경제에서 자본주의 경제로, 토지에서 자본으로 변화했다. 우리는 지금도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자본주의를 제대로 알고 있을까? 인류가 경험했던 그 어느 체제보다 엄청난 부의 생산 능력을 보여준 자본주의 세상. 그러나 구조적인 모순 때문에 주기적으로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는 시스템. 자본주의는 이대로 흘러가도 좋은가? 우리는 지금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미국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내 지갑에 미치는 영향? 지금 자본주의는 기로에 놓여 있다. 이대로 갈 것인가? 새로운 길을 모색할 것인가? 이메뉴얼 월러스틴 예일대 교수는 2012년 한 강연에서 자본주의는 한계를 맞았다고 말했고 2012년 당시 산은금융그룹 회장을 맡고 있던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은 현재 위기는 대공황 때보다 더 크고 오래 갈 것이다. 자본주의는 끝났다고 말한 바 있다. 약 250년에 걸쳐 우리 사회를 지배했으며 현재 위기를 겪고 있는 자본주의를 쉽게 풀어낸 방송 EBS 다큐프라임 자본주의 5부작이 책으로 출간됐다. 2013년 한국방송대상 대상을 거머쥐면서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는 EBS 다큐프라임 자본주의 5부작은 사실 한 주부 PD의 사소하면서도 근원적인 물음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왜 미국의 리먼 사태가 내 지갑 속 돈에 영향을 미치는지, 왜 미국 경제가 우리 집 가게에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했어요. 물가는 왜 수십 년 동안 오르기만 하는지도요. 담당 PD인 정지은 PD의 말이다. 그녀는 경제학 전공자는 아니지만 이러한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10년 동안 1천여 권의 다양한 경제학 서적을 섭렵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풀리지 않는 의문은 있었다. 경제 전망이 뉴스나 기사, 책마다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왜일까 같은 것이었다. 그녀는 이 모든 것들을 관통하는 근본적인 원리가 자본주의라고 생각했고 이것을 방송에서 다뤄보기로 결심했다. 그런데 자본주의는 너무나 광범위하고 할 이야기가 많아 난감했다. 먼저 30에서 50대 일반인들을 만나 조사해보니 그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금융과 소비였다. 목표를 정한 그녀는 자본주의의 발상지인 영국과 자본주의를 꽃피운 미국으로 갔다. 자본주의 역사 그 자체인 영국과 미국의 석학들은 현재의 자본주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궁금했다. 2007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에릭 메스킨 프린스턴대 교수, 2011년 영국 이코노미스트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경제학자 1위인 라구람 라잔 시카고대 경영대학원 교수 등을 인터뷰했다. 자본주의에 대한 서로 다른 시각을 가진 여러 전문가를 선정했고 내심 불꽃 튀는 논쟁도 기대했는데 결국은 비슷한 이야기가 나왔다. 미안하다. 자본주의의 갈 길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때다라는 것이다. 새 책 자본주의에서는 5부작 방송에서 미처 다 보여주지 못한 내용들이 심층적으로 보완되고 정리되었다. 은행의 빚을 갚는다는 것이 개인에게는 속박과 굴레를 벗어남을 뜻하지만 국가 경제로 보면 경제 규모의 축소를 의미한다든지
뉴스에서 나오는 서브프라임 모기지는 대체 무엇이고 왜 문제가 생겼는지, 저축은행 사태는 왜 일어났는지, 마트에 가면 왜 나도 모르게 많이 사게 되는지 등 자본주의 사회의 숨은 진실과 무서움에 관해 책은 경고한다. 그리고 무의식 중에 우리를 나락으로 빠뜨리는 자본주의의 유혹과 위협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지 알려준다. 현재의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처음으로 묘사했던 1776년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으로 거슬러 올라가 스미스와 마르크스의 관점에서 지금의 자본주의를 봐보기도 하고 케인스와 하이에크의 시장이냐 정부냐 논쟁에서 벗어나 결국엔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는 결론을 내린다. 경제학의 기본 원리부터 자본주의의 미래까지. 이 책에서 자본주의에 관한 진실과 의문을 해소해 주는데 세계 32명의 석학들이 도움. 변호사이기도 한 앨런 브라운 미국 공공은행 연구소 대표는 이렇게 말한다. 어른이 되면 돈이 어디서 생기는지 알까요? 이걸 아는 어른보다는 아기가 어디서 생기는지 아는 10살짜리가 더 많을 겁니다. 우리는 학교에서 이런 것들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돈이 시스템으로 들어오는지 가르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정부 인쇄기를 보고 정부가 돈을 만들어서 쓴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게 돈이 생기는 방식이 아닙니다. 사실은 연방준비제도 Federal Reserve System 통칭 연방준비은행 FRB이라 부르는 곳에 정식 명칭과 돈을 발행합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정부도 돈을 빌려야 합니다. 연방준비제도는 은행의 연합이고 은행을 위해서 일합니다. 정부기관이 아니다. 왜 학교에 이런 수업이 없을까요? 대학에는 많은 경제학과 학생들, 경영대학원 학생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에 대해 모릅니다. 맞습니다. 의도적으로 감췄다고 생각합니다. 제 아들은 경제학을 공부하는 대학원생입니다. 계량 경제학을 전공하는데 졸업 논문을 쓰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런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 써보라고 했더니 은행 금융 관련 수업을 안 들었다는 겁니다. 지난 5년 동안 경제학을 공부하고 대학원에 다니면서 은행 수업을 듣지 않았답니다. 필수 과목이 아니라 전공 과목이라서요. 상황이 이렇습니다. 고등학교 경제 교과서에 보면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설명되어 있다. 가격이 내려가면 소비자의 수요량은 늘어나고 가격이 오르면 생산자는 생산량을 늘린다는 것이다. 그리고 수요량과 공급량이 만나는 지점에서 가격이 결정된다고 배운다. 그렇다면 이것으로 물가가 계속해서 오르는 원리를 설명할 수 있을까? 우리는 물가가 오르락내리락 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물가는 오르기만 하고 내려가지는 않는다. 50년 전 자장면 값은 15원이었는데 지금은 적어도 4,000원은 줘야 한 그릇을 먹을 수 있다. 자장면 값이 지속적으로 오르기만 했다면 자장면의 공급이 지속적으로 부족했든가 아니면 자장면의 소비가 지속적으로 늘었어야 한다. 정말 그랬을까? 이해가 쉽지 않다. 우리가 상식이라고 생각해왔던 자본주의 경제에 관해 생각지 못했던 숨겨진 진실들을 책에서는 파헤친다. 자장면 값이 지속적으로 오르는 원인은 사실은 돈이 신용창조를 통해 불어나는 과정에 있다고 책은 설명한다. 미국 하버드대 역사학과 니얼 퍼거슨 교수는 이렇게 표현한다. 우리는 돈이 은행에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금 인출기로 바로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론상 은행에 있는 것입니다. 돈은 거의 눈에 보이지 않고 단지 컴퓨터 화면에 입력된 숫자로만 보입니다. 제프리 잉햄 영국 캠브리지대 사회학과 교수는 또 이렇게 이야기한다. 지불에 대한 약속입니다. 신용인 거죠. 모든 돈은 신용이에요. 진실을 아는 자, 그들만이 살아남는다. 펀드, 보험, 금융? 너무 복잡해. 공부한다고 내가 알겠어? 나는 몰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지금은 21세기다. 이제 현대인의 일상은 금융과는 떼려야 뗄 수가 없는 관계가 되었다. 금융도 일반 상품처럼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상품이 됐다. 금융과 연결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다고 해도 무리가 아니다. 게다가 앞으로 그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이다. 니얼 퍼거슨 미국 하버드대 역사학과 교수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우리가 좋든 싫든 사회와 경제가 복잡해지면 금융 부문이 성장합니다. 단순한 사실이죠. 사회가 더 부유해질수록 보험, 모기지, 신용카드, 다양한 저축, 연금 등과 같은 상품에 대한 욕구가 복잡해지기 때문입니다. 세계는 부유해질수록 금융 부문이 더 커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10년 뒤에 지금보다 더 금융이 중요한 세상에 살게 되리란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10년 전보다 지금 금융이 훨씬 중요하듯이 말이죠. 게다가 우리 아이들은 어떠한가? 한국개발연구원 경제정보센터 전문위원인 천규승 박사에 의하면 한 사람의 어릴 적 금융 경향은 그대로 굳어진다고 한다. 아이들은 청소년기에 학교와 사회,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금융교육의 깊이와 넓이에 비례해 금융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게 될 것이다. 이제 금융에 관한 지식과 활용 능력이 빈부격차의 차이를 가져오게 될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므로 금융에 대한 이해력은 우리가 꼭 갖춰야 할 필수 능력이다. 부모들 교육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가정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거죠.
부모들이 우리 아이들한테 뭘 교육해야 하는지 어떤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지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라고 천규승 박사는 이야기한다. 은행에 대출이나 돈을 모으는 것뿐만 아니라 돈을 쓰는 데 있어서도 최근 충격적인 사실들을 털어놓는다. 아기는 1살이 넘으면 이미 100개의 브랜드를 기억한다고 한다. 마트에 가면 나도 모르게 좌회전을 하고 있고 쇼핑카트는 점점 크기가 커지고 있다. 또 시식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계획에 없던 다른 물건들까지도 사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 적은 없었는가. 우리의 머릿속, 우리의 무의식에 스며들어와 쉴 새 없이 퍼붓는 마케팅의 공격에 우리는 속수무책 넘어갈 수밖에 없는가. 책에서 독자들은 자신이 알맞게 쓰고 있는지 체크해 볼 수도 있고 자신을 지키며 행복하게 소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수 있다. 프롤로그. 길 잃은 자본주의,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우리를 가장 우울하게 하는 소식 중에 하나는 물가가 올랐다는 뉴스다. 그렇지 않아도 얇은 지갑을 바라볼 때 이런 뉴스를 들으면 짜증부터 나는 것이 사실이다. 최근 가계부채가 1천조를 넘었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이는 당신의 부채도 동시에 늘어났다는 의미다. 돌이켜보면 열심히 살아오지 않은 날이 없었던 것 같은데 왜 자꾸 빚은 늘어만 가는 것일까? 경기가 침체되었다는 말은 이제 별 충격도 주지 못할 정도로 흔한 이야기가 됐다. 하지만 아직 희망을 포기할 수는 없다. 이 모든 것들은 그저 일시적인 현상일 수도 있고 시간이 흐르면 괜찮아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긍정적인 생각으로 희망을 품고 살다 보면 언젠가 상황이 좋아지는 날을 기대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것은 그저 희망사항에 불과하다. 앞으로도 물가는 계속해서 오를 수밖에 없고 가계부채는 절대로 쉽게 호전될 수가 없다. 경기 침체는 앞으로도 수십 년간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이야기다. 좌절할 만한 일이겠지만 바로 이것이 현실이다. 중요한 것은 과연 왜 그럴까? 하는 점이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안정과 행복을 원하는데 왜 정작 세상은 우울하고 피곤한 방향으로만 흘러가는 것일까? 이것이 바로 당신이 자본주의의 진실을 알아야 할 첫 번째 이유이다. 자본주의에 대해서 안다는 것은 복잡한 경제학을 배우는 것도 아니고 나와는 상관없는 이론을 배우는 것도 아니다. 나의 행복과 내 가족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자본주의에 대한 지식이다. 지난 2011년 9월, 젊은 청년들이 뉴욕 증권거래소 앞으로 몰려들기 시작했다. 침낭과 텐트까지 준비한 그들은 노숙을 하면서 시위를 이어갔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들의 시위는 그저 사회로부터 소외된 청년들이 불평과 불만을 표출하는 것으로만 여겨졌다. 하지만 한 달 만에 이들의 시위는 전 세계가 깜짝 놀랄 정도로 큰 파급력을 미치기 시작했다. 미국에서만 900여 개 도시, 전 세계 80여 개 나라, 1,500여 개 도시에서 동일한 구호를 외치는 시위가 시작된 것이다. 시위 참여자들의 면면도 다양했다. 가정주부, 학생, 회사원, 교수, 일용직 근로자, 예술인. 직업과 신분의 차이를 넘어 그들이 함께 외치고자 했던 것은 무엇일까? 전 세계의 1%가 99%의 부를 장악하고 있으며 나머지 99%는 가난과 고통 속에서 삶의 희망을 잃어버리고 있다. 가난한 사람은 더욱 가난해지고 있으며 부자들은 더욱 부자가 되고 있다. 이메뉴얼 월러스틴 예일대학교 석좌 교수는 이 시위를 두고 현대 자본주의의 몰락이라고 표현했다. 또한 그는 근본적으로 월스트리트 점령 시위는 자본주의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대체할 체제에 대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저 평범하게만 보이던 사람들, 우리의 이웃에 불과하던 사람들이 거리에 나서 자본주의 체제를 바꿔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들은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근원적으로 부의 집중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빈익빈 부익부가 생겨 가난한 자들은 끊임없이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자본주의에 대해 불평하는 것을 넘어서 자본주의에 대한 근원적인 변화와 새로운 사회 시스템을 원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국내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직장인과 소상공인들은 점점 더 살기 힘들어지고 있다. 전월세 재계약을 할 때마다 치솟은 임차 가격으로 인해 괴로움을 겪는 것은 예산일이다. 2010년 이후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던 서울의 아파트 평균 전세가는 2013년 현재 평당 900만 원까지 올랐다. 한 금융기관에서 20에서 50대 직장인 1,000명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저축으로 목돈을 모으는 것이 과거보다 힘들어졌다. 39.6% 빈익빈 부익부가 심해져 평범한 직장인으로서 심리적 박탈감이 심해진다. 30.3% 고답했다. 자본주의가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는 사실은 일부 좌파들의 이야기가 아니다. 진보와 보수를 떠나 한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역시 취임식 당시 자본주의는 길을 잃었다고 단정하고 새로운 길이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했다. 박 대통령은 그것 책임과 배려가 넘치는 사회 이 방향을 잃은 자본주의의 새로운 모델이 될 것이며 세계가 맞닥뜨린 불확실성의 미래를 해결하는 모범적인 해답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이 모든 것을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자본주의가 가진 문제를 몰라도 하루하루 살아가는 데에는 큰 불편은 없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사회를 살아가는 그 누구도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당신의 지갑 속 돈과 통장, 당신이 가입한 금융상품, 당신이 살고 있는 집의 가격, 당신이 매달 갚아야 할 대출금과 이자, 이 모든 것에 자본주의라는 사회 시스템이 깊숙이 연관되어 있다. 자본주의의 본질을 모르면서 자본주의 사회를 살겠다는 것은 아무런 불빛도 없는 깊고 어두운 터널에서 아무 방향으로나 뛰어가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다. 앞을 밝혀줄 불빛이 없으면 부딪히고 넘어지고 상처가 생긴다. 이것이 그냥 상처만 생기고 많은 일이라면 상관없을지 모른다. 하지만 자칫하면 자신의 모든 것을 잃고 생존 자체의 위협을 받을 수도 있다. 돈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고 생존이 위태로워지는 사회에 바로 그곳이 당신이 살고 있는 자본주의 세상이다. 자본주의 세상에는 당신이 모르는 돈에 관한 비밀이 있다. 감춰진 진실은 그 누구도 설명해 주지 않고 아무도 쉽사리 말을 꺼내지 않는다. 경제기사를 읽어도 알아들을 수가 없고 진짜 필요한 실물 경제는 학교에서도 가르쳐 주지 않는다. 내가 잘 모르니 아이들에게도 세상을 똑바로 보는 안목을 길러줄 방법이 없다. 왜 우리는 열심히 일을 해도 점점 살기 어려워지는 걸까? 월급은 잘 오르지 않는데도 물가는 왜 내려갈 줄 모르고 끊임없이 오르기만 하는 걸까? 이 책을 통해 여기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왜 금융위기가 생겨나는지, 왜 계속해서 경기가 침체되는지 알게 될 것이다. 원인을 파악하고 나면 그것에 대처할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생긴다. 이 힘겨운 난국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알게 되고 무엇을 선택하고 또 무엇을 피해야 할지 판단할 능력이 생길 것이다. 지난 1년 6개월간의 대장정 속에서 기획, 취재된 EBS 다큐 프라임 자본주의 오부작은 돈이란 무엇인가? 왜 학교에서 경제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가? 라는 단순한 질문에서 시작됐다. 이 물음을 해소하기 위해서 10여 년간 약 1천여 권의 경제학 서적을 섭렵했다. 그럼에도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었고 이 모든 것을 관통하는 근본적인 원리인 자본주의를 취재해 보기로 했다. 자본주의의 발상지인 영국과 자본주의를 꽃피운 미국으로 가서 세계 최고의 석학들을 만나 현재의 자본주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물었다. TV 속 영상으로만 보여주기에는 부족했던 내용들이 이 책에서 심층적으로 보완됐고 훨씬 이해하기 쉽고 논리적으로 정리되어 있다. 우리가 평소 일상에서는 만나기 어려운 세계 최고의 석학들이 돈에 관한 진실, 자본주의의 비밀을 이 책에서 낱낱이 밝혀주고 있다. 그런 점에서 이 책은 자본주의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길을 밝혀주는 등불이 될 수 있을 것이며 어떻게 자본주의 속에서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통찰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물가는 왜 오르기만 할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들은 끊임없이 소비 활동을 한다. 자급자족도 아니고 물물교환도 아닌 이상 우리는 필요한 물건을 돈을 주고 산다.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소비를 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 자체가 영이 될 수 없다. 그런데 이 소비 활동이 타격을 입을 때가 있으니 그것은 바로 물가가 상승할 때이다. 들어오는 수입은 일정한데 그에 반해 물가가 오르면 그만큼 일상에서의 괴로움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푸념처럼 도대체 물가는 왜 오르기만 하고 내려가지는 않는 거야? 라고 말하기도 한다. 또 누군가는 반대로 물가가 내려가면 좀 더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을 텐데라는 기대를 품기도 한다. 이런 생각의 배경에는 물가는 유동적이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다. 즉, 물가는 오를 수도 있지만 내릴 수도 있다고 여기는 것이다. 우리가 자본주의에 대해 크게 착각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이것이다. 자본주의 세상의 현실에서는 절대로 물가가 내려갈 수 없다. 자장면의 예를 들어보자. 지금으로부터 50년 전 자장면 한 그릇의 가격은 15원이었다. 그런데 요즘에는 보통 4천, 5천 원은 내야 한 그릇을 먹을 수 있다. 50년 동안 무려 300배 이상 올랐다는 이야기다. 그러는 동안 자장면의 가격은 단 한 번도 내려간 적이 없다. 간혹 소비자 물가 안정 또는 소비자 물가 하락이라는 신문기사가 게재되기도 한다. 이런 기사를 보면 우리는 올랐던 물가가 내려가고 안정세를 취한다는 느낌을 받는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돈의 흐름이 막혔을 때에나 생기는 일시적이고 지엽적인 것에 불과하다. 소비 수요가 둔화되면 일시적으로 물가가 정체되거나 하락할 수 있지만 이는 또 다른 면에서 부작용을 발생시킨다. 가장 대표적으로 고용이 불안정해짐으로써 서민들은 더 큰 피해를 입게 된다. 소비가 활성화되지 않으니 기업들은 더 많은 제품을 생산할 필요가 없어지고 그에 따라 현재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계속 고용할 필요가 없어진다. 결국 소비가 둔화되면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잃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 소비 둔화에 따른 물가 안정은 당장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을 줄일 수는 있지만 아예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더 큰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자본주의에서는 물가가 끊임없이 상승하는 것일까? 우리는 학창시절 물가가 결정되는 원리를 배운 적이 있다. 그것은 바로 수요와 공급에 관한 법칙이다. 가격이 오르면 소비자는 수요를 줄이지만 가격이 낮아지면 소비자는 수요를 늘리기 때문에 수요 곡선은 오른쪽 방향으로 하향하는 모양새를 띈다. 생산자는 가격이 오르면 생산량을 늘리고 가격이 내리면 생산량을 줄이기 때문에 공급 곡선은 오른쪽 방향으로 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 두 곡선이 만나는 지점에서 가격이 결정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수요가 많고 공급이 적으면 가격은 비싸지고 수요가 적고 공급이 많으면 가격은 싸진다. 하지만 뭔가 이상하다. 자장면 값이 계속해서 오르기만 한다는 것은 결국 50년 전부터 공급이 지속적으로 부족해왔다든가 아니면 반대로 수요 소비가 계속해서 늘어났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가. 하지만 우리 사회의 공급이 정말 부족할까? 팔리지도 않는 물건들이 창고에 쌓여 있는 경우도 수없이 많지 않은가.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반대로 공급에 비해서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난 것일까? 우리의 일상에 비춰보면 이것도 이해가 쉽지만은 않다. 수요가 많다는 것은 국민들이 돈이 많아서 계속해서 뭔가를 사들인다는 말인데 우리의 경제 생활이 그만큼 나아졌다는 의미일까? 월급이 다소 오른다고 해도 물가 또한 오르기 때문에 크게 생활이 나아지거나 많은 소비를 하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은가 말이다. 결국 우리는 물가가 오르는 이러한 현상을 결코 수요와 공급의 법칙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는 결론에 다다른다. 그렇다면 또 다른 법칙이 있다는 말일까? 물가가 계속해서 오르는 비밀은 바로 돈의 양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돈의 양이 많아지면 돈의 가치가 하락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물가가 오르게 된다. 돈의 양이 많아지면 물가가 오른다. 무엇이든 양이 많아지면 그 가치가 하락하게 마련이다. 10명에게 10개의 빵이 주어졌다고 하면 빵은 매우 가치가 높다고 할 수 있다. 한 명이 단 한 개의 빵밖에 먹을 수 없으니 그 빵은 아주 소중하게 여겨지고 따라서 가치가 높다고 표현할 수 있다. 그런데 10명에게 1000개의 빵이 주어지면 어떨까? 아무래도 심리적으로 나에게는 빵이 많이 있어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빵 한 개를 과거처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즉 빵의 양이 많아지면서 빵의 가치가 하락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돈의 양이 많아지면 돈의 가치가 하락한다. 돈의 가치가 하락하니까 결과적으로 물건값이 오른다는 결론에 이른다. 그러다 보니 빵의 공급량이 줄어들지 않아도 과거에는 1,000원을 주고 사던 빵을 이제는 5,000원을 주고 사야 한다. 물가가 오른다는 말은 같은 돈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의 양이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2000년에 3,000원으로 고등어 한 마리를 살 수 있었다면 2010년에는 3,000원으로 달랑 고등어 꼬리밖에 사지 못하는 것이다. 이는 곧 돈의 가치가 떨어졌다는 것을 뜻한다. 결국 물가가 오른다는 말의 진짜 의미는 물건의 가격이 비싸졌다는 말이 아니라 돈의 가치가 하락했다는 것이다. 금값을 보면 물가 상승을 좀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다. 1970년 1,000달러를 가지고 있으면 금 28온스를 살 수 있었다. 하지만 2012년 2월 현재 금 시세는 1온스당 1,738달러. 1,000달러를 가지고 있어봐야 1온스도 되지 않는 0.58온스의 금을 살 수 있을 뿐이다. 가격이 무려 48배 이상 올랐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이는 곧 돈의 가치가 48배나 떨어졌다는 말과 동일하다. 이 모든 것이 다 통화량의 증대가 만들어낸 현실인 것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돈의 양을 조절하면 된다고. 돈이 많아지지 않으면 정상적인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작동할 것이고 그러면 물가는 오를 때도 있지만 내릴 때도 있을 것이 아닌가. 하지만 안타깝게도 자본주의는 이 돈의 양을 조절할 수 있는 힘이 없다. 아니, 보다 정확하게는 돈의 양이 끊임없이 많아져야만 한다. 그것이 바로 자본주의 사회이다. 돈의 양이 많아지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가는 자본주의 사회는 제대로 굴러갈 수 없다. 그것은 마치 직장인이 월급을 받지 않으면 생계의 위협을 받는다와 같은 너무도 당연한 말이다. 따라서 물가를 조절하기 위해서 돈의 양을 줄이라는 말은 곧 직장인들에게 월급을 주지 않을 테니 우리 회사를 위해 열심히 일하라는 말과 비슷하다. 안타깝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물가가 내려갈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순진한 생각에 불과한 것이다. 정부가 물가 안정 대책을 내놓는 이유. 자본주의 하에서 물가는 지속적으로 오른다고 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점은 정부가 지속적으로 물가 안정 대책이라는 것을 내놓는다는 점이다. 정부의 이러한 대책은 과연 자본주의의 물가 상승을 막을 수 있는 것일까?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물가 상승의 속도를 억제할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물가 자체를 낮추거나 고정시킬 수는 없다. 우리는 신문에서 가끔 이런 글을 볼 수 있다. 정부는 올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7%에 머물며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물가가 안정되고 있나 보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여전히 1.7% 정도의 물가가 올랐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즉, 소비자 물가가 안 올랐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1.7%만 올랐다는 말에 불과하다. 물가 상승의 속도가 아주 빠르지 않고 다만 안정적으로 오르고 있는 것일 뿐이다. 결국 물가는 계속해서 오른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사실 정부는 공공요금 억제나 세제상의 특혜, 유통구조의 개선을 통해 물가 안정 대책을 추구하고 있긴 하다. 그러나 그 자체가 자본주의의 시장 원리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광범위하게 적용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금융위기는 반복해서 일어난다. 2008년 시작된 미국발 금융위기는 사실 그때만 해도 금방 진정될 줄 알았다. 많은 사람들이 그 같은 상황은 잠시 스쳐 지나가는 일시적 악화라고 생각했고 또는 그렇게 되기를 바랐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는 위기의 시대를 살고 있다.
자본주의는 구조적인 특성상 계속해서 악순환의 굴레를 만들어간다. 자본주의 체제가 존재하는 한 은행은 끊임없이 신용창조를 통해 돈을 부풀릴 수밖에 없고 누군가는 빚을 지고 파산을 해야 하며 그 안에서 금융자본은 계속해서 더 많은 수익을 올린다. 세계를 움직이는 기축통화인 달러를 찍어내는 FRB는 지금도 여전히 민간기관이며 미국 정부는 FRB에 의뢰를 해야만 미국 지폐인 달러를 만들어낼 수 있다. 금융자본주의 사회에서 많은 서민들을 울렸던 투기적 자본은 여전히 국내에서도 활발하게 활동 중이다. 시중의 7대 은행에는 외국계 자본들이 큰손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KT의 경우에는 40%가 넘는 비율이 미국 월가의 금융자본이다. 월스트리트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 99%를 지배하는 1%를 그토록 규탄했지만 여전히 자본주의는 진행 중에 있고 체제상 변한 것은 없다. 심각한 것은 작금의 세계적 경기 침체가 매우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다는 점이다. 세계 곳곳에서 성장 둔화와 침체의 징후가 뚜렷해지고 있다. 미국 백악관 예산관리국오 MB는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내렸으며 중국 역시 위축되는 실물 경기로 인해 성장률은 하강세를 거듭하고 있다. 유로존 역시 마찬가지의 상황이다. 2013년 1분기까지 6분기째 계속해서 경제가 하락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저성장 장기 침체의 굴레 속으로 빠져들었다. 곳곳에서 경기가 어렵다, 불황이다라는 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으며 정부 역시 그 해법을 찾지 못해 골머리를 썩고 있다. 하지만 이는 단순히 정부의 잘못만은 아니다. 자본주의의 시스템 자체가 이미 이러한 위험성을 안고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어쩌지 못하는 문제이다. 자본주의가 수정되거나 변화되지 않은 한, 그리고 우리가 이 자본주의에서 살아가는 한 이러한 위기는 끊임없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호황이 지나면 위기가 찾아온다. PART1에서 얘기한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경제순환 주기는 자본주의가 본질적으로 겪을 수밖에 없는 위기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은행은 대출을 통해 돈의 양을 늘리고 중앙은행은 시스템에 없는 이자를 만들어내기 위해 돈을 찍어내다 보면 인플레이션은 극대화되고 경제위기라 부르는 디플레이션은 필수로 따라온다. 신용이 좋은 사람부터 대출을 받기 시작해 저신용자까지 대출을 받아 생산적인 활동이 아닌 소비 활동에 집중하다 보면 거품은 터지고 파산하는 곳이 속출한다.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줄이기 위한 조치에 들어가면 시중에는 돈이 부족해지고 금융위기도 쉽게 진정되지 않는다. 지금 이것은 단순한 지역적인 문제가 아니라 전 지구적인 문제이다. 1920년대 미국 대공황을 시작으로 수많은 금융위기가 있었으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다. 유럽, 아시아, 미국 등 세계 곳곳에서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위기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영국 런던대 철학과 조나단 울프 교수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호황과 불황의 순환분바 사이클 또는 경기순환 트레이드 사이클입니다. 마르크스는 미래의 자본주의는 경기순환을 피할 수 없다고 했어요. 호황이 오고 불황이 오는 거죠. 마르크스는 그 경기순환의 크기가 점점 더 커지고 주기가 짧아져 결국에는 자본주의의 종말을 가져올 거라 생각했습니다. 경기순환의 크기가 점점 더 커질 거라는 그의 예상은 맞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본주의가 경기순환을 피할 수 없을 거라던 그의 생각은 옳았습니다. 신분이나 계급의 차이와 상관없이 노력하면 잘 살 수 있다고 굳게 믿었던 자본주의 세상? 호황 속에서 한때 잘 나가던 사람들도 있었다. 그러나 갑자기 모든 것이 날아가 버리고 한순간에 패배자가 되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 우리는 그 해답을 찾아야 한다. 지난 250년 동안 자본주의는 주기적으로 위기의 파도를 넘어왔다. 그때마다 새로운 경제학의 아이디어는 우리에게 위기를 헤쳐나갈 나침반이 되어주었다. 이제부터 우리는 위기의 순간에 나타나 세상을 구한 위대한 경제학자들을 만나볼 것이다. 아시아의 한 작은 나라에서 사는 우리가 유럽과 미국의 경제학자들을 알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에 묘사된 것과 본질적으로 같은 경제 제도이기 때문이다. 따뜻한 자본주의. 우리는 그동안 자본주의의 여러 모습들을 보아왔다. 아담 스미스로 시작된 자본주의가 마르크스의 정면 도전에 맞서 어떻게 발전되어 왔고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아온 우리들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말이다. 돈이 돌아가는 원리와 은행권의 탐욕을 보고 오히려 무기력함을 느꼈을 수도 있다.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는 생산품, 어서 사라고, 많이 사라고 부추기는 마케터의 유혹에 너무 자주 흔들린 나를 발견하며 기분이 나빴을 수도 있다. 금융상품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면서 돈 벌겠다고 이리 뛰고 저리 뛴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제껏 어떻게 살아왔든 문제는 지금부터다. 우리의 아이들에게 헐떡이며 죽음을 기다리는 물고기 같은 삶을 그대로 물려줄 것인가? 아니면 내가 살려면 남의 의자를 빼앗아야 한다고 가르칠 것인가? 사회가 얼마나 문명화됐는지 측정하는 척도 중 하나는 바로 약자가 어떻게 배려받는가? 이다. 함께 사는 세상, 그것이 바로 모두가 꿈꾸는 행복한 자본주의 세상이다. 그래서 이제는 가장 선진화된 자본주의, 복지자본주의를 향해 나아가야 할 때다. 전 월스트리트 저널 기자인 로저 로웬스타인의 이야기다. 로저 로웬스타인.
미국 칼럼니스트, 전 월스트리트 저널 기자. 자본주의는 부의 생산 엔진입니다. 가난을 구제하죠. 하지만 누구를 위한 부인가요? 무엇을 위한 부인가요? 이는 도덕적인 질문입니다. 부의 축적 윤리 외에 다른 윤리를 가져야 합니다. 미래를 위해서 이제 다시 윤리를 생각할 때입니다. 어쩌면 윤리라는 말을 너무 고리타분하게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윤리는 현실의 사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수정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큰 기능을 할 수 있다. 금융자본의 탐욕이 현재의 위기를 만들었다면 그 해법은 윤리에서 찾을 수 있다.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높은 상태의 도덕적, 윤리적 각성이 바로 인간이 만들어낸 최악의 단점들을 보완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지속 가능한 행복. 시대는 정책을 낳고 정책은 개인들의 삶을 지배한다. 인도 야무나 공원의 마하트마 간디 추모공원에는 간디가 말한 7가지 악덕이 있다. 간디는 국가를 망하게 하는 첫 번째 악덕으로 철학 없는 정치를 꼽았다. 그렇다면 복지자본주의가 갖춰야 할 모습을 전문가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들어보자. 그들은 복지의 필요성과 복지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 로버트 스키델스키, 워릭대학교 정치경제학 명예교수, 영국 상원의원. 복지로서의 분배가 중요하냐고요? 물론 복지 시스템이 필요하지요. 중국을 살펴봅시다. 다들 그러죠. 중국 사람들이 저축을 많이 하는 이유는 복지 시스템이 없어서라고요. 복지와 사회보험 제도는 여러 위험 요소가 있는 사적인 저축보다 더 효율적이에요. 중국인들은 세계 경제가 균형을 잡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소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중국에는 사회 안전망이 없거든요. 바로 이게 정부가 할 일들이에요. 복지 시스템이 탄탄하지 않으면 모두 각자 자신의 비용을 지불하고 스스로 저축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개인의 복지를 각자의 저축에 의지하면 공동 출자하는 것보다 비용이 더 들어요. 이정우, 경북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교수. 유명 배우들이 나와서 보험을 선전합니다. 예를 들면 월 29만 원이라는 보험금을 개인이 불안해서 내는 것입니다. 내가 혹시 큰 병에 걸릴지도 몰라서 큰 돈을 내고 있습니다. 공적인 방식을 취하지 않고 불안하니까 사적인 방식으로 각자 살 길을 찾는데 이게 살 길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공적으로 가는 것이 맞고 바로 그것이 복지국가입니다. 라구람 라잔, 미국 시카고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 저는 교육과 기술 양성에 주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것이 결국 더 생산적인 국민을 만드니까요.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일자리를 지키지 못한 사람들도 있죠. 그 사람들이 다시 일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과 같은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사회에 도움이 됩니다. 성과금과 지원의 적절한 결합이 필요합니다. 데이비드 K. 존스턴, 미국 저널리스트. 덴마크의 경우입니다. 어떤 사람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본인 잘못이 아니고 산업이 변화해서요. 그러면 정부가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보냅니다. 6주가 걸릴 수도 있고 박사 학위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정부에서 이 과정을 마칠 때까지 수입의 90%를 제공해 줍니다. 그 후 일자리를 찾아주죠. 구직자는 일자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일자리를 찾아줘요. 그것을 거부하면 보조금의 90%를 잃어요. 다음에 어떻게 되냐고요? 사람들이 스스로 일자리를 찾죠. 인류 역사상 등장했던 그 어떤 체제도 자본주의를 이기지 못했다. 그리고 자본주의는 지금껏 막대한 인류의 부를 만들어냈던 근본적인 동력이자 시스템이 되어왔다. 문제는 누구를 위한 자본주의가 돼야 하느냐는 점이다. 지금까지 자본주의는 자본가, 은행, 정부를 위한 자본주의였다. 자본주의의 혜택은 이제 99%의 평범한 사람들에게 돌아갈 때가 되었다.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그 강력한 성장 엔진을 우리 모두를 위해 나누어 써야 할 때가 된 것이다. 낙오자가 될 수 있다는 사람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소득의 불균형을 해결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더 행복한 자본주의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 모습이 바로 가장 영속 가능한 자본주의는 아닐까 하는 제언을 감히 해본다. 지금까지 상상빌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